나는 싸우기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다. 끝내기 위해 들었을 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이름만 남은 양반과 아가씨와 마을에서 가장 겁쟁이라 불리던 나무꾼의 기묘한 혼례에 얽힌 비밀스러운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당신의 오만을 꺾어 이 집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흘입니다. 연하 낭자, 그 고운 손에 피를 묻힐지 아니면 내 수청을 들고 가문을 살릴지 결정하십시오. 이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할까? 내 비록 몰락했을지언정 짐승의 먹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찢을듯이 몰아치는 밤, 충청 내륙의 산골 솔재마을은 죽음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연화의 집 마당만큼은 달랐습니다. 횃불의 일렁임이 눈 덮인 마당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을의 아전 장필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턱끝을 차가운 붓의 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불길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박씨의 마른 기침 소리와 남동생 도윤의 흐느낌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집안은 한때 이름 높은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돌아가신 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산을 타며 약초를 캤고 밤새 바느질을 하며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장필구는 몰락한 양반의 딸인 연화의 미모를 탐내며 의도적으로 빚을 지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 빚을 빌미로 그녀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려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도윤이 공포에 질려 책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장필구의 수아들이 도윤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자 낡은 책장이 문바 뒤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달려 나가 도윤을 감싸 안았습니다. 장필구는 가소롭다는 듯 혀를 차며 자신의 사체 장부를 흔들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연화가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빌린 푼돈이 어느새 집 한 채를 팔아도 못 갚을 거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장필구는 연화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뱀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흘 뒤 관가에서 노역 인원을 차출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도윤을 가장 험한 채석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곳에 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연화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필구가 떠난 뒤에도 마당에 남은 횃불의 잔상은 연화의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바닥을 손가락이 아릴 정도로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이 판은 장필구가 짰으나 끝맺음은 자신이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서리가 내린 산길을 헤치고 허강도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허름했고 마당에는 무질서하게 쌓인 장작더미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문 뒤로 숨어버리는 사내. 그가 바로 마을의 웃음거리인 허강도였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말입니다. 아이고, 아가씨. 나 같은 겁쟁이가 어찌 그런 감당 못할 말씀을 하십니까? 연화는 문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용건을 전했습니다. 지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혼례를 올리고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름만 빌려달라는 서늘한 제안이었습니다. 강도는 문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 같은 놈은 아가씨 같은 분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비굴하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겁쟁이일수록 장필구의 의심을 피하기 쉬울 테니까요. 강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품 안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가문의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줄 테니 딱 1년만 이름만 남편으로 살자고, 그 뒤엔 미련 없이 떠나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한참이나 그 비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찰나의 순간 깊은 슬픔으로 번뜩였으나 연화는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올린 초라한 예식이었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장필구는 그 소식을 듣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고한 척하던 양반댁 딸이 고작 쥐새끼 같은 나무꾼에게 몸을 맡겼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최고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강도는 연화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소문대로 무능했습니다. 물을 길어오다 넘어져 항아리를 깨기 일쑤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작은 짐승에 놀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발자국이 소리 없이 가벼워 기척을 느끼기 어렵다는 사실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장필구가 예고한 사흘 중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도윤과 강도가 잠들어 있어야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강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낮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도는 연화가 평소 그에게 쥐어준 낡은 대나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 선 듯 지팡이를 낮게 휘두르며 기묘한 보법으로 마당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학처럼 우아하면서도 독사처럼 치명적이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가 공기를 가를 때마다 휙, 휙 하는 서늘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도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연화가 숨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의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그의 눈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고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런 산골에서 바보를 자처하며 숨어 지내는 것인가? 연화는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판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가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무리를 지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필구가 약속한 시간이 되자마자 부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장필구의 고함 소리가 솔제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아예 포승줄과 몽둥이를 챙겨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도윤을 즉시 끌고 가고 연화는 자신의 첩실로 앉히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강도는 겁에 질린 척 연화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연화를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장필구는 이 나무꾼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며 직접 몽둥이를 치켜들고 강도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강도는 눈을 질끈 감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그의 발은 단 1인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장필구의 몽둥이가 강도의 머리에 닿기 직전 강도의 몸이 기묘하게 휘어지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장필구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강도는 짚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땅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대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 안에서 은빛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검보다 짧고 날이 휘어진 협도였습니다. 강도, 아니 허윤겸의 목소리가 산고를 울렸습니다.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댄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검술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실전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사내들의 무기를 정확히 쳐내고 기세로 압도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이의 손을 놓으십시오. 단 몇 초 만에 마당은 제압된 사내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고 장필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믿지 못한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겁쟁이 나무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볐을 법한 무신이 서 있었습니다. 윤겸은 협도의 끝을 장필구의 목울대에 갖다 대었습니다. 서늘한 쇳날이 살갗을 스치자 장필구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하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판을 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판 위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은 허윤겸이었습니다. 장필구가 패퇴한 뒤 솔제마을에는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강도가 사실은 대단한 무예가였다는 소문에 수군거렸지만 윤겸은 여전히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바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연하는 그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문 밖에서 보초를 섰고 연하가 식사를 차려주면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그의 손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섬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슴에는 호랑이 문양을 단 한양에서 온 금부도사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연하의 오두막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하의 집안에 화가 닥쳤다며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는 문을 열고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금부도사는 말에서 내려 연하에게 정중히 예를 갖췄습니다. 이곳에 허윤겸 별장께서 계시다는 전가를 받고 왔습니다. 방 안에서 나무를 깎고 있던 윤겸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금부도사는 허리 굽혀 어명을 선포했습니다. 별장의 누명을 벗기고 다시 관직에 복귀시키라는 전하의 명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집안의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남자의 정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금부도사는 조정을 장악한 무리가 별장의 귀환을 막기 위해 살수들을 보냈을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숲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어둠이 평소보다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가져온 복권 소식은 축복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잠자던 호랑이를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허윤겸이 살아 돌아와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할까 두려워한 한양의 권신들은 아예 이 솔제마을을 증거와 함께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오두막을 에워싸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십니까? 지옥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안방에 숨어 있겠습니까? 당신의 곁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내에게 손 떼지 마십시오. 허윤겸은 날아오는 암기를 협도로 쳐냈지만 그 틈을 다 파고든 적의 검이 허윤겸의 옷자락을 찢으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흔적이 점점이 박혔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곁에 있던 빨래 방망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허윤겸을 부축하며 적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제 가족을 지키려는 강인한 수호자의 것이었습니다. 배신으로 얻은 목숨이 어찌 대장부의 의리를 이기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탐욕이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연하는 허윤겸의 상처를 가리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연하의 말에 허윤겸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고통을 억누른 그의 눈에 다시금 서늘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연하의 도움으로 적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결국 배신자의 무기를 떨어뜨리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솔제마을 너머로 푸른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살수들은 쓰러졌거나 도망쳤고 배신자는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리는 얻었으나 상처는 깊었습니다. 허윤겸은 연하의 무릎을 베고 거친 숨을 내쉬었고 연하는 찢어진 자신의 치맛자락을 잘라
그의 상처를 동여매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한 복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평범한 나무꾼으로 남을 것인가? 나으리,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양의 길은 험하고 독할 것이오. 당신에게 비단길 대신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걷게 할까 두렵소. 연하는 허윤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까지 겪은 고초보다 더 큰 음모와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의 딸로 눈물 짓던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판을 짜고 그 판을 지켜낼 힘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와 도윤을 챙겨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오두막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 연하는 그곳에서 진정한 남편을 발견한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도성 한양에 입성한 유연아와 허윤겸.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꽃가루가 아니라 숨막히는 권력의 악취였습니다. 허윤겸이 복권되었다는 소식은 조정을 장악한 판서 김익로에게는 벼락 같은 소식이었지요. 그는 허윤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가시로 여겼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저택 대신 감시가 용이한 낡은 관사로 배정받은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터에 들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집의 담벼락에는 귀가 달려 있고 귀와 밑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하십시오. 도성은 겉보기에 평온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허윤겸은 어영청 별장으로 복직했지만 부하들은 그를 역적의 자식이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녀자들이 모이는 비단전과 약재방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집 부인들의 수다 속에는 조정의 기밀이 독처럼 섞여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허윤겸의 무예가 두려워 그가 집을 비운 틈을 다 비겁하게 침입했습니다. 연하의 목에 서슬퍼런 칼날이 겨눠진 순간 집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괴한들의 우두머리는 김익로의 사병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김익로의 비리가 담긴 명부를 내놓으라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누굽니까? 모진 풍파를 견디며 스스로 판을 짠 여인 아닙니까? 그녀는 목에 닿은 칼날 앞에서도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 명부가 내 손에만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도성 장터마다 당신 주인의 죄상이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그 순간 담벼락을 넘어 허윤겸이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협도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침입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대치. 허윤겸은 연하를 보호하며 절제된 동작으로 적들의 무기를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허윤겸의 기세는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사병 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는 그에게 김익로의 장부 사본을 보여주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김익로의 진짜 비밀 창고 위치를 불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익로는 허윤겸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며 허위 고변을 했습니다. 조정은 김익로의 세력들로 가득 차 허윤겸을 처단하라는 함성으로 가득했지요. 허윤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궐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궐문 밖에서 유연아가 김익로의 가솔들을 이끌고 증거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백성의 고열을 짠에 바친 밀수 장부와 증거들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전하, 여기 진정한 역적의 증거가 있나이다. 이 장부를 보시옵소서. 전하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김익로가 숨겨둔 뇌물들이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공모했던 대신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의 죄를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로와 그 일당은 즉시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이 짠 세밀한 판과 한 사내의 우직한 칼날 앞에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윤겸은 칼을 거두고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선징악이라 했습니다. 악인은 파멸하고 의인은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요. 허윤겸과 유연아는 화려한 승전 잔치 대신 조용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행보는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관직도 비단꽃신도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들은 복권된 재산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뒤 다시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솔제마을로 향했습니다. 연아야, 그때 당신이 나에게 혼인하자고 했던 날. 사실 나는 당신의 눈에서 나를 살릴 빛을 보아. 저는 당신의 거친 손에서 제 가족을 지킬 방패를 보았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조각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화의 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윤겸은 직접 깎은 나무 의자에 앉아 연화의 발에 맞춘 튼튼한 집신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 신을 신고 윤겸과 함께 마을 고갯마루에 올라 밝아오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판 위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밤, 편안한 여운과 함께 좋은 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